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혹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막 건물 부서지는 소리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붕.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스캐폴딩 설치한 거 가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사크, 그러니까 공직자 부패조사위원회 뭐 이런 거죠.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는 아이백이 있죠. 여기 조사에 의해서 이전 뉴사우스웨일즈주 전 총리 글라디스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참 개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부패조사위원회 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탁 찍어서 핀셋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패, 시스템의 부패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부패 범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미리 서로 공유를 해서 누가 일을 따가게 한다든가 그러면서 돈을 주고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사부터 해서 뭐 광범위하게 하게 된다고 하는데, 출범 이전 혐의, 그러니까 뭐 소환하겠다는 거죠. 이전에 있던 잘못된 것들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누가 제보해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자체 판단해서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감지가 되면 또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어느 정부 소속도 아닌,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닌 독립위원회로서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3명, 그리고 180여 명의 조사관, 행정직원,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됐고 2025년도까지 그 인원을 27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양력을 보면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참전했던 호주 군에 대한 그 전쟁 범죄 뭐 이런 거 조사했던 사람도 위원장이고요. 또 각종 그 금융 관련 비리 뭐 이런 거 조사한 사람들, 그리고 경찰, 검찰의 조사가 또 잘못됐다, 불공정했다 이런 거 조사했던 사람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의 공개, 조사를 하는 거를 철저하게 비밀 원칙으로 하죠. 근데 공개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완전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조사하면서 공개했다가 나중에 무혐의 나오면 그 조사 대상이 됐던 사람이나 단체는 글자 그대로 치명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니, 정확하게는 지들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한다, 이거는 지들이 직접 정하긴 하는데, 사안의 중요성 따라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공개 시기, 범위 이런 거 정한다. 그리고 가급적 최소화 공개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부패가 있다면 그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보고서는 연방경찰이나 연방검찰에 넘겨져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 총선 운동할 때 노동당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대편, 그러니까 비교적 오랫동안 집권해왔던 보수연합 쪽에서는 이거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반대 의사를 펼쳐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범하고 7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벌써 하루 만에 40개 정도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이거 참 들어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직에 있는 사람부터 썩어 나가기 시작하면 밑에는 뭐 안 썩어 나갈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요. 한국에서는 지금 각종 비리가 넘치다 못해 더 넘쳐 나가고 있고, 까면 깔수록 막 계속 나오는 대통령과 대통령 아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실질적 대통령 같기도 해. 하여튼 뭐 이 여자의 엄마 하여튼 해서 비리가 막 나와도 조사 안 하죠. 뭐 누가 조사할 수 있습니까? 또 설사 누가 조사했다 쳐. 그래서 뭐 이런
혐의가 있다,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해도 뭐 하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인데 어차피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그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근무 시간 제한이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예전으로 다시 돌린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주에 48시간 이렇게 돌린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인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노인시설,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 분야, 뭐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데, 그리고 농작물 수확하는데 그것도 사람 없어서 난리랍니다. 이런 데서 유학생 많이 고용해서 그나마 인원 부족하던 거 좀 채워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민법이 다시 원상복구되면 그런 결혼을 채울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학생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물가가 뭐 비싸지는 거죠. 유학생들도 여기 살잖아. 똑같이 물가가 비싸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그나마 뭐 호주 사람들이나 영주권자들은 국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유학생들은 도움이 뭐 없죠.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그걸 다 맞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 일하는 근무 시간, 자기가 정당하게 일해서 얻는 그 조금의 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 난감해집니다. 정상 신고되는 근무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현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법적 보호받기도 힘들어지고, 또 고용 구조가, 이 불평등한 고용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부추겨지겠죠. 거기다가 또 일부 학교는 유학생 학비가 팬데믹 전하고 비교해서 3배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고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이번에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적용되는, 그러니까 변경됐다기보다 원상복구되면서 약간 풀어준 거는 그나마 유학생들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한 조항은 이제 정해진 건 2주에 48시간, 그죠? 방학 기간에는 무제한으로, 그러나 노인시설에 일할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얼마 전에 중국에 유학생 유치하겠다고 갔다 오고 뭐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학생 유치하는 건 좋은데 뭘 어떻게 감당하겠다, 뒷감당 어떻게 하겠다, 뭐 이게 대충이라도 뭐가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시내에 렌트 구하려면, 쉐어 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걷다가 유학생 더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생각보다 생활비가 상당히 비싸게 드는 거를 그 유학생들이 체감을 하게 되면 뭐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 뭐 엄청 부자라서 놀러 오듯 호주 온 애들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가정 한편에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외로 온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래서 막 나중에 성공 스토리 쓰고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애들 이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내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때 그렇게 개고생하다가 결국 돌아가서 엉뚱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 섭섭하고 찝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도 영주권 신청 어렵게 해서 어렵게 받은 케이스라서 이런 케이스 보면 참 눈이 많이 갑니다. 제가 어제 또 차일드 케어 그 보내는 그 학부모들, 부모들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된다.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차일드 케어 센터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자신들이 저번에 뭐 올리려고 하던 그 비용도 동시에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침 또 멜번 남동부 지역 프랭스턴에 있는 그 남동부 지역을 주축으로 이 서비스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공하던 비영리 재단 윈더미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랭스턴에 차일드 케어 센터 하나를 이제 했었는데 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뭐 당연하죠. 어려운 경기 속에서 더 이상 오르기만 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공식 발표는 별일 없으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직장 잃게 되고, 또 여기 또 서비스 받던 70가족이 보내던 아이들 109명이 이제 못 가게 되죠. 갈 데가 없죠. 한 달 만에 이제 애들 맡아줄 다른 센터 찾아야 되는데 뭐 그거 쉽지가 않겠죠. 그것도 또 비용이 더 들겠죠. 아무래도 더 비싼데 또 보내야 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 와중에 또 이 일은 계속 해야 되죠, 부모들은. 그러니까 이 고생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이겠죠. 온라인 서명 플랫폼이죠. change.org. 들어가서 서명해달라, 살려달라.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들어가 보니까 한 750명 정도 서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명해서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결국 돈 드는 일인데 누가 어느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쓸 건지 그게 문제죠 뭐.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이민자들도 더 들어온다고 하고 뭐 찬반이 있지만 정부 기조는 어차피 인구를 더 늘리겠다는 뭐 기조가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뭐 애들부터 어떻게 해줘야지, 그죠? 제가 봐서는 국가나 주정부 또 지역 카운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돈 더는 권력도 투자하고 관련 인프라 더 구축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뭐 개인적 의견을 내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토마토 소스, 호주에서는 토마토 소스라고 하죠. 케찹이란 말을 뭐 알아는 듣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케찹 대명사면 헤인즈죠. 헤인즈가 케찹을 냉장고에 넣어 두어서 보관해야 하나, 아니면 밖에 냅둬도 되냐, 이 질문의 정답을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헤인즈가 트위터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케찹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re do you keep yours? It has to be in fridge. 뭐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 캡처로는 63% 정도가 냉장고에 보관한다, 36% 정도가 커버드에 보관한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헤인즈가 For your information, ketchup goes in the fridge. 냉장고 넣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케첩 보면 냉장고에 없죠. 그냥 뭐 진열대에 있죠. 근데 집에서 한번 개봉하면 그 다음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당연한 게 정답입니다. 근데 반응이 좀 다양한데, 그러면 식탁에 식당들 그런 데 있잖아요. 가보면 케첩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넣을까 과연? 그 수많은 식당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이게 아무래도 차갑게 보관되면 냉장고에서 그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실온 보관이 적절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저는 솔직히 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온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면 맛이 좀 살아나진 않죠. 네,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한 트위터가 이 헤인즈에 대해서 똑같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거 보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헤인즈 답변이 제품 자체가 가진 자연산도, 애시드 때문에 실온에 그냥 보관해도 된다. 근데 최상 품질을 위해서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회상을 해보면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참 어릴 때 이 케찹이란 걸 처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고 되게 뭐 잘 먹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는 제 두부 좋아하는데 두부를 따뜻하게 데워서 케찹에 찍어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적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근래 들어서 케찹 먹은 적이 없어. 먹을 일이 없어. 뭐 맥도날드를 가기를 해. 밋파이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나마 케찹 뿌려 먹는데 밋파이 같은 거 먹은 적도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하고. 여러분들은 케찹 자주 먹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영상 딱 틀어서 느긋이 지켜봐 주신 요 몇몇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봐줬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